자, 이 계사전 하편에 이거 선생님들 앞에서 본 것 같죠? 팔계성렬, 상제기중의. 외울 때는 이런 게 참 좋죠. 반갑잖아요. 반복이네 이러면서 좋아하시죠. 근데 왜 또 반복을 할까? 이러면서 또 막. 자, 팔계가 열을 이루니 상이 그 속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로 이제 계사전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64개에도 그 30괴까지 해가지고 상경이고 31개부터 해서 이게 우리가 하경이잖아요. 그래서 이 계사전도 상경 이렇게 하경으로 이렇게 나눈 게, 그러니까 상전 하전이죠. 상전 하전으로 나눈 이유가 그 64개 본경에 상경 하경을 본따서 그렇게 나눴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경은 천지의 일을 얘기한다면 하경은 인간사를 주로 얘기한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사전 하편도 그 하경에 맞추어서 그렇게 이야기가 전개된다. 뭐 이렇게는 보통 얘기하는데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주로 인간사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긴 해요. 하편이. 그래서 어쨌든 그 얘기를 하는데 다시 자, 여기 어떻게 만들어졌어?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 라고 하는 거로 다시 일장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8개가 열을 이루고 그리고 상이 그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상이 있다. 근데 제가 이 상기라고 하는 그 연암 박지원 18세기 우리 그 문장가가 있어요. 선생님들도 아실 거예요. 이 문장가의 그 중국에 이 사람이 이제 여행 갔다가 그 동물원을 갔어요. 중국 그 북경에 있는 동물원에 가서 호랑이를 본 게, 호랑이도 봤지. 호랑이도 보고 그 다음에 코끼리를 본 거예요. 그래서 코끼리를 난생 처음 본 거죠. 그러니까 코끼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사실 이때까지는 코끼리는 상상의 동물이에요. 근데 이제 가서 실물을 본 거죠. 코끼리 실물을 보니까 실물을 봤을 때 그 신기함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세요. 아예 접해본 적이 없어, 선생님들. 우리는 안 봐도 너무 TV로 화면으로 많이 봐가지고 이미 본 거잖아요. 근데 실물을 보지 않고 갔기 때문에 호랑이를 보고, 그러니까 자꾸 호랑이가 나오지. 코끼리를 본 충격이 엄청나게 컸던 거죠. 그래서 이제 코끼리를 보고 나서 그거에 대한 그 기록을 한 거예요. 기문을 쓴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기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상자는 코끼리 상자예요. 우리가 계속 상이라고 말하는 게 코끼리 상이거든요. 그래서 요걸 그냥 우리가 한번 이렇게 읽어볼게요. 줄친데만 제가 읽어볼게요. 자, 가서 이제 그 선무문 안에 있는 그 상방에 가서 요 코끼리를 이제 보게 됐어요. 자, 코끼리가 이제 10보 밖에서 이렇게 보았는데 뭔가 그 동해에서 왠지 코끼리 같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뭔가 그런 형상을 본 거죠. 그것만큼 크게 생겼더라. 하면서 이제 그 묘사예요, 여러분. 몸뚱이는 소와 같고, 꼬리는 나귀와 같고, 약대 무릎에, 범의 발톱에, 털은 짧고 잿빛이며, 성질은 어질게 보이고, 소리는 처량하고, 귀는 구름장같이 드리웠으며, 여러분 우리 그 귀 보세요. 생각하세요. 눈은 초생딸 같고, 코끼리 눈이 그렇죠. 왜 자꾸 호랑이라고 자꾸 붙지? 나 호랑이를 너무 좋아하는 건가? 아니 요새 호랑이 본 적도 없는데 이렇게 자꾸 입에서는 호랑이가 나올까요? 천택미끼구나. 천택미끼를 자꾸 생각해서 그런가 봐요. 입에 너무 붙었습니다. 그래서 눈은 초생딸, 두 어금니는 크기가 두 아름은 되고, 자 길이는 한 장 남짓 되고, 코는 어금니보다 길어서 구부리고 펴는 것이 자벌레 같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코의 부리는 군뱅이 같으며 코끝은 무의 등 같은데 이게 참 우리는 무의 등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가지고 이건 어렵지만 이 사람들한테 막 상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물건을 끼우는 것이 쪽집게 같아서 두루루 말아 입에 집어넣는다. 때로는 코를 입뿌리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서 다시 코 있는 데를 따로 찾아보기도 하는데 그도 그럴 것이 코 생긴 모양이 이럴 줄이야 누가 뜻했으랴. 혹은 코끼리 다리가 5개라고도 한다. 이 코 때문에죠. 혹은 눈이 쥐눈 같다고 하는 것은 코끼리를 볼 때는 코와 어금니 사이를 굉장히 주목하는 까닭이니 그 몸뚱이를 통틀어서
제일 작은 놈을 집어가지고 보면 이렇게 엉뚱한 추측이 생길만 하다. 호랑이를 또. 오늘 왜 이러죠? 이렇게 너무 호랑이를 사랑해. 진짜 제가 호랑이 꼴이 너무 밟았나 봐요. 호랑이 꼴이 너무 밟았어. 코끼리를 볼 때 사람들은 그 큰 그 덩치 가운데 그 눈, 이 초생달 같은 눈을 보게 된대요. 선생님들도 그러셨어요? 저는 진짜 하는 뭐. 그래서 그 제일 그 작은 놈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고기를 이렇게 주목을 해서 본다는 거죠. 저는 코밖에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 너무 상식적이었어요. 코끼리 코, 맨날 코끼리 코만 우리가 노래도 그렇게 노래 불렀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그래서 이 눈을 보면 사람들이 간사한 사람이 아양 부리는 것 같다. 근데 박지원이 보기엔 어진 성품이 이 눈에 있는 것 같다. 간사하다기보다 어진 성품은 아마 눈에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걸 하나의 사물을 보는 것도 이렇게 각각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간사하게 보고 어떤 사람은 어질게 보는 거죠. 자, 이렇게 아래로 좀 내려갈게요. 세간의 사물 중에 털끝같이 그 작은 것이라도 하늘이 내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하늘이 어찌 다 명령해서 냈겠느냐. 이 많은 진짜 어마어마한 사물들이 지금 있잖아요. 이 우주 사이에. 이걸 하늘이 다 명령을 내려가지고 얘는 이렇게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겠는가? 이런 뜻이겠죠. 하늘은 형체로 말한다면 천이라고 한다. 이건 복습입니다. 님들. 이게 주역을 썼어요. 이렇게. 자, 성질로 말한다면 건이라고 한다. 우리가 곤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건은 강건하다. 자, 주제하는 것으로 얘기하면 상제라고 얘기해요. 행동하는 것으로 얘기하자면 이걸 신이라고 한다. 자, 뭔가 행위하는 것. 보이지 않는데 뭐가 움직이는 것. 이건 우리가 신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건 박지원이 주역개사전을 보고 나름대로 자기의 정리를 이렇게 해서 여기다 표현한 겁니다. 자, 그 이름이 여러 가지요. 또 일컫는 명색이 너무나 친밀하다. 허물이 없이 말하자면 이와 기로서 화로와 풀무로 삼고. 자, 아까 우리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와 아까 우리는 도와 기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성리학에서는 뭐로 얘기하죠? 이와 기라고 얘기합니다. 이치와 우리 그 기. 기운할 때 그 기. 그래서 기로서 화로와 풀무로 삼고 생장과 풍부를 조물이라 하여 하늘을 마치 재주 있는 공장에 비유해서 망치, 도끼, 칼 같은 것으로 쉬지 않고 일을 한다고 한다. 자, 하늘은 쉬지 않고 공장이처럼 일을 해요. 근데 뭘 의도를 갖고 일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역경에서는 말하기를 하늘이 초매를 지은 것이다 라고 얘기했대요. 이 초매라는 것은 그 빛이 검고 그 형태는 안개가 낀 듯하여 마치 동이틀 무렵 같아서 사람이나 물건을 똑바로 분간할 수 없다 하니 나는 알지 못하겠다. 하늘이 캄캄하고 안개 낀 듯 자욱한 속에서 만들어낸 것이라면 무엇일까? 맷돌에 밀을 갈 때 작고 크거나 가늘고 굵거나 할 것 없이 뒤섞여 바닥에 쏟아지는 것이니 무릇 맷돌의 작용이란 도는 것뿐인데 가루가 가늘고 굵은 데야 무슨 마음을 먹었겠는가. 자, 하늘이 뭔가 초매 막 어둡고 컴컴한 속에서 뭘 만들어내. 거기에 뭘 의도를 아무리 담았다 한들 의도대로 만들어졌겠어요? 우리가 이런 비유도 되게 재밌잖아요. 아무리 의도를 가진다 한들 그렇게 만들어질 수도 없고 애초에 또 의도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늘고 굵은데 거기에 무슨 마음을 먹었겠는가. 이건 그냥 저절로 그렇게 공장에 의해서 만들어지긴 했는데 그냥 저절로 만들어진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의도가 없어. 그러니까 호랑이는 그냥 호랑이대로. 또 호랑이야. 호랑이 마법에 걸렸나 봐요. 진짜 왜 이러지? 이 심리 상태를 제가 많이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 희한하네. 일지를 보세요. 그래. 이민년. 이상하네. 자, 코끼리. 코끼리 자꾸 상을 하는데 코끼리가 안 나오고 왜 이러죠? 자, 코끼리도
의도를 갖고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그냥 코끼리는 코끼리대로 자기가 가진 걸 활용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법칙을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코로는 사실은 거추장스러운데 짚는 걸 썼어. 입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입으로 먹기가 너무 힘들어. 그리고 그 어금니 이것도 활용하기 너무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쟤한테는 코랑 어금니를 일부러 준 거야. 이빨을 작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뭔가 계속 이유를 찾는데 그런 이유는 없어. 박지원이 어느 누구도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생긴 건 다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이유는 없지만 자기가 자기 법칙을 발견해서 살아갈 뿐이에요. 이 얘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상이 만들어지는 것도 사실은 어찌 보면 이유는 없어요. 그렇죠? 제가 생각하기에 팔개가 그냥 있는 걸 이렇게 만들었어. 인간에게 유용하니까. 거기에 어떤 상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거기에서 법칙을 찾아낸 거예요. 그죠? 상 안에 있는 그 보이지 않는 어떤 법칙을 우리가 드러내고 있는 것. 호랑이는 호랑이대로 또 코끼리는 코끼리대로. 아씨. 진짜. 왜 이래. 말을 하기 싫네 오늘. 자, 그래서 다 각자가 자기 주장을 하지만 이유를 대지만 그 딱히 이유는 없다. 박지원이 이 진짜 동물원에 가서 코끼리를 봤을 때 그 생각을 하면서 이 기문을 썼어요. 이게 얼마나 나는 신기했을까 싶거든요. 선생님들. 그때 상기를 읽었던 사람들은 이 코끼리에 대해서 너무나 흥미로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는 언제나 생각이 미친다는 것이 우리가 이제 코끼리에 대해서 해석할 때 결국은 우리는 우리만큼 아는 만큼만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우리가 본 건 뭐예요? 소, 말, 닭, 개. 요거 본 것 가지고 그만큼만 해석해. 근데 용, 봉, 거북, 기린 같은 짐승에게는 생각이 미치지 못해요. 그래서 그렇게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에 있는 이런 동물들 이거는 어떤 법칙을 갖고 사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나요? 근데 우리 식으로 막 그만큼 안에서만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끼리는 범을 만나면 코로 때려 눕힌대요. 그 코는 천하의 상대가 없다는 거죠. 근데 쥐를 만나면 코끼리가 이 코를 가지고도 아무 쓸모가 없어서 하늘을 쳐다보고 멍하게 서 있대요. 이렇다고 쥐가 범보다 무섭다고 하면 아까 말한 소위 하늘이 낸 이치에 맞다고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쥐는 사실은 범보다는 약한 짐승이지만 코끼리한테는 또 강해요. 이게 우리가 이 동물들이 각각 무엇인가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뭔가 힘을 발휘하고 사는 거지 원래 있는 힘은 없다는 거잖아요. 의도하고 원래 그렇게 모든 것에서 가장 강자, 모든 것에 있어서 가장 약자, 이런 게 만들어질 수는 없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나는 늘 약자야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나는 늘 중심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그 각자의 방식으로 사는데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이치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상에는 사실은 뭐예요? 코끼리 상이라고 하는 이 상자는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 상은 원래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어떤 의도도 없고 명령에 의한 것도 아니고 각자가 그 상마다의 자기 법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 그래서 굉장히 그건 우리가 상대적이라고 하는 거. 어떤 것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발현되는 그 힘은 되게 다르다는 거. 그래서 어떤 것에는 내가 강할 수 있지만 어떤 것에는 되게 약할 수 있다는 이 조건적인 어떤 것들을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상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코끼리는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인데도 그 이치에 있어서 모르는 것이 이와 같아요. 하물며 천하 사물이 코끼리보다 만배나 복잡하매려. 그러므로 성인이 역경을 지을 때 코끼리 상자를 따서 지은 것도 이 코끼리 같은 형상을 보고 만물의 변화하는 이치를 연구하게 하려는 것이다. 자, 코끼리를 보고서 이분은 주역의 그 상을 생각했어요. 계사전의 어떤 상. 그래서 주역에서 왜 상을 만들었을까? 라고 하는 건 만물의 변화하는 이치를 연구하라는 것이다. 코끼리 같은 형상을 보고도 이게 되게 상대적이라는 것. 그 코는 자기가 발견한 법칙이라는 거. 그렇게 해서 자기 쓰임을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쓰임을 만들어내고 사는 것, 거기에 이제 상의 이치가 담겨져 있다. 저는 주역의 상을 이렇게 멋있게 얘기하는 글은 사실 이 글이 저는 최고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딱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의 용어를 가지고 우리가 정리하는 방식. 이렇게 정리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문까지 제시하는 거예요. 너무 지금 친절합니다. 선생님들께.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주역 공부를 하고 이걸 이렇게 코끼리를 봤을 때 이렇게 연결하는 요 참신한 아이디어 너무 놀랍지 않나요? 그러면서 상이 쏙 들어오잖아요. 아, 만물의 변화 있지. 거기 어떤 해석을 우리가 자꾸 발견하는 것이로구나 라고 하는 거. 자, 인이중지입니다. 여기도 효제기중의 8개를 중첩시켜서 거기에 이제 효가 가운데 있는 거죠. 그 가운데 있다. 우리가 이제 8개 그 8개로만 안 되죠. 그래서 이제 8개를 중첩해가지고 64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3효로는 천하의 그 변화 이치를 다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화의 이치를 담기 위해서 중첩시켰다. 왜 중첩했느냐라고 하면 3효로만은 만물의 변화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셨죠? 천지인. 천지인에도 또 어떻게 돼요? 음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요, 음양으로 가는 거죠. 음양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계와 외계의 관계를 다시 한번 그 남해근 선생님이 정리를 했는데 이 안에 있는 괴는 내적 생각이라는 거죠. 밖에 있는 건 외적 표현. 그래서 근데 많은 일들이 그래서 안팎이 다르다. 안팎이 다른데 그 외적 형태는 모두 안으로부터 생겨나. 모든 사물의 발전은 안으로부터 해서 생겨서 밖으로 확산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바깥의 변화는 결국은 뭐예요? 내부로부터의 변화가 만들어져야 바깥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썩은 후에 벌레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는 속담. 그릇이 썩어야 거기서 벌레가 생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람도 반드시 스스로를 욕되게 한 후에 남들이 욕보인대요, 여러분. 이 말 진짜 우리는 남이 먼저 욕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스스로를 욕되게 내가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방심하는 사이에 욕을 먹게 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일어서지 못하고 남에게 의지만 해서는 영원히 독립할 희망이 없다. 그러니까 스스로 굳건히 서라. 그래야 사실은 독립할 수 있는 거다. 이 말은 사실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왕부지가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삼재를 겹쳐가지고 그것을 이제 2개씩 묶어가지고 이걸 6효로 만든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겸삼재이 양지 가지고 천지인 삼재가 2개씩 묶여서 6효가 됐다. 그래야 변화를 다 궁구할 수 있다. 이 말. 이제 우리가 그 인이중지 효제기중의에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강유상추 변제기중의. 자, 강유가 서로 밀어내니 변화가 그 가운데 있다. 자, 그 다음에 개사, 말을 메어서 그 주제를 찾아낸다고 남해근 선생님은 얘기했는데 그거를 통해서 이제 가르친다라는 말의 그 뜻이 있어요. 명자에는 가르친다, 드러내 보여준다. 그렇게 해서 뭐 거기에 뭐가 나오는 거죠? 움직임이 그 가운데 있다. 변화의 이치가 그 속에 있다. 자, 우리가 말은 우리한테 뭔가를 드러내주는 거거든요. 해석이잖아요. 그 해석을 통해서 뭐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움직일까? 이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그 변화에 대응할 것이냐 하는 그 행동이 이것이 그 속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냥 한번 보세요. 그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회적 행동인데 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상대가 있어야지 우리가 움직이는 거고 이 관계의 배치 속에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필의 그 지역정의에서는 이 부분에서 요 3가지를 좀 그 효 해석에서 3가지를 얘기를 해요. 자, 많은 것을 다스리는 것은 지극히 적은 것이. 자, 우리가 6효인데 양이 5개고 음이 하나 있으면 음이 사실은 주효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음이 나머지 5을 다 움직여 쥐락펴락해요. 이 관계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속에서 움직이는 게 있는 거예요. 그죠? 음 하나와 양 5의 관계 속에서 이 나머지 이 효들도 움직임을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움직임을 우리가 보라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는
그 우리 각각의 효는 음양이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홀수는 양이고 짝수는 음이고. 근데 홀수는 짝이고 음양이 결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위치에 따라서 또 그 상이 오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 건 굉장히 달라요. 그죠? 그래서 자신이 속한 궤체 혹은 음양적 성질 이걸 그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어길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해석하면 그게 어길 때 너무나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법칙이 없다고 여러분이 얼마나 불만이 많아. 그죠? 그때그때 다르다는 거 이런 것이 굉장히 불편한데 사실은 그런 성질을 어기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그 해석이 움직이는 이치가 그 안에 그거의 또 움직임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걸 또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계성 위에서 상대의 마음을 살피고서 가는 자는 뜻을 얻고 살피지 않고서 곧바로 가는 자는 상대와 어긋나게 된다. 라고 하는 게 우리가 호응 관계 있잖아요. 그죠? 비의 관계 있잖아요. 효끼리에서. 거기서도 내가 호응하는 상대 혹은 비하는 상대 그 상대와 내가 잘 맞을 것이냐. 그가 나를 받아들일 것이냐. 내가 그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움직임이 결정돼요. 그 움직임이.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움직임, 그 관계를 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움직임은 흉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동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건 이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이 해석 위에서 움직임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이걸 이제 우리가 또 64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걸 고려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기륭회린자, 생호동자야. 자, 기륭회린이라는 건 동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움직이면 길 아니면 흉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행동할 때 좋음도 나쁨도 생기는 거잖아요. 뭘 하지 않으면 안 생겨요. 그래서 내가 뭔지도 우리는 확인할 수 없어요. 나 자신이 어떤가라고 할 때는 내가 움직여야 나 자신을 확인하지 않나요, 여러분? 어딘가에 내가 기꺼이 참여해야 돼요. 그러니까 동참하지 않고는 행동하지 않고는 내가 누구인지조차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이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실 회린도 흉에 가까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이 세상에서 움직인다는 건 길 아니면 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래서 길의 이면이 흉이고 흉의 이면이 길이다. 이것도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그래서 거기서 내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흉도 길이 되고 길도 흉이 될 수 있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김용호 선생님은 기륭회린을 우리가 수용하는데 그걸 너무 개인적 차원에서만 수용하는 게 아니라 이걸 주역은 사회적 차원에까지 보편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 차원으로. 우리가 사회적 차원 안에서 혹은 우리의 그 집단, 이 군집 생활하는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떤 것은 길이 될 수 있고 어떤 것은 흉이 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런 것까지 얘기를 하면 그래서 이분은 기독교 얘기도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의 위대성은 개인의 생사화복을 벗어나는 어떤 보편적 윤리를 가르치려 하는 거예요. 넘어선. 우리 개인의 행복 뭐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보편적 윤리. 그게 기독교의 위대성이다. 그럼 지역의 위대성도 저는 이분이 같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 개인의 어떤 기독화복 이것을 뛰어넘어서 사실은 이 사회 혹은 이 우주의 어떤 보편 윤리 보편 어떤 정석 이런 것들을 사실 보여주기 때문에 주역의 위대성이 또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행동 하나하나가 개별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게 뭐예요? 전 우주에 이 차서가 잘 돌아가는 이런 데 우리도 기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우주의 차서를 진짜 흐름대로 흐르게 하는 그 움직임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실 이걸 알려주는 게 전 주역인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막 잘 살고 못 살고 뭐 이런 것도 뭐 가르쳐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걸 뛰어넘어서 어떻게 우리가 우주의 질서에 동참할 수 있는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 같거든. 그래서 이 차서가 있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우리의 생명력을 증대시키는 일이래요. 우리는 질서가 있는 것이 오히려 생명력을 다운시키는 것 같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생명력을 증강시키는 이건 우리가 차서를 가질 때, 이 차서라는 건 차이를 가질 때예요.
그 차이를 가질 때 우리는 생명력이 증대가 된다는. 아예 차서가 없는 거는 무기력증인 거예요. 차서가 없는 건 무기력증. 우리에게 어떤 생명력도 일으키지 않아. 생동감도 일으키지 않아. 그게 차서 없음이거든요. 그게 엔트로피 증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엔트로피가 감소한다는 건 차서가 생기는 거. 그건 생명력의 증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갈 때 우리가 이제 그 차서라는 걸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어떤 일의 순서, 이 우주가 그 순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의 어떤 순서를 밟아가는 거. 이건 전 세계의 그 차서와 연결돼서 보편 원리를 말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게 위대성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되게 멋있는 말이잖아요. 기륭의 1인자는 세모동자야. 여러분이 그 차서 속으로 뛰어들어서 그 차이 안에서 활동하는 걸, 그걸 진짜로 여러분 스스로가 체험하고 해야만 나는 어떻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나는 어떤 존재구나. 맨날 집에 이렇게 웅크리고 있으면서 나는 어떤 존재일까? 영원히 해결이 안 됩니다. 영원히 수수께끼예요, 여러분. 나와서 뭘 해야, 여러분, 사람들하고 뭘 부대껴야 그때 내가 드러나잖아요. 나는 한없이 막 되게 그 내향적이라고 해야 되나? 내성적이고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막상 나와 보니까 안 그런 사람 많죠. 내가 이럴 줄 몰랐어. 이런 분들 많지 않나요?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들. 그리고 나 굉장히 겸손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막상 나와 보니 너무 거만해. 너무 오만해. 오만함이 하늘을 찔러. 이런 게 막 드러나거든요. 그게 나예요. 나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거가 되게 중요한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생호동자라는 말은 그런 모든 걸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강유라는 건 입본자예요, 여러분. 근본을 세우는 거예요. 아까 건곤이 기본이잖아요. 결국은 건곤이, 천지가 이 근본을 세우는 것이다. 자, 요 강유자, 입본자야랑 요 전통자, 추시자야라고 하는 취시자야, 여기 이 두 구절에 인생의 모든 이치가 들어있다고 남아이건 선생님은 말씀하셨어요. 정치의 이치, 처세, 처사를 하는 오묘한 뜻이 여기 다 들어있대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강한 면과 약한 면이 다 들어있다는 거죠. 강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을 통솔하는 사람은 그래서 따스함, 그 다음에 위험, 이걸 모두 갖춰야 됩니다. 따뜻하기만 할 수는 없어요. 위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잖아요. 나 편도 있지만 나에게 적대적인 편도 있거든요. 이 두 개가 다 있어요. 어느 하나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반역자의 대부분은 가까이에 두고서 극진히 대해주던 사람이 돼요. 그래서 스스로 반역자를 길러낸 거지 결코 처음부터 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라고 남해근 선생님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이 또 잘못되는 건 모두 가장 친근한 사람,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문제가 생기면서부터라는 거죠. 애초에 적이었던 사람하고는요, 선생님, 뭐라고 해야 되나, 거리가 멀어질 일이 별로 없어. 계속 그 거리관계를 유지하고, 그래서 오히려 더 오래 가요, 관계가. 근데 처음엔 너무 좋아, 막 있잖아요. 너무 좋아서 붙어 다니다 꼭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적이 돼. 그래서 안 보는 관계가 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저 이 말 너무, 그래서 은혜가 해를 낳기도 하지만 해가 은혜를 또 낳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 말이 저는 좀 이번에 살면서 좀 중요한 말이 이 말인 것 같아요. 아이들과 타협하는 것은 아이를 해치는 것이다. 먼저 아이를 사지로 몰아넣은 다음에 다시 살아날 수 있게 하래요. 너무 강해도 안 되고 너무 부드러워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는 막 사랑으로 키우라고 언제부터 얘기했죠, 우리가? 그 어린이날 지정한 방정환 선생님 100년 됐잖아요. 그래서 어린이는 사랑으로 키워야 되고 혼내서도 절대로 안 되고 막 그래가지고 막 다 잘 될 줄 알았더니 이건 너무 무능한 존재로 만들어 버렸어. 요즘에 또 그거 불법인지 법을 지킨 건지는 알 수 없는데 왜 스펙은 그렇게 많이 만들어? 다 아시죠? 아니 충격이에요. 전 그렇게 다 돈으로 스펙을
아니 2달 만에 왜 논문 8개를 굳이 만들어야 돼? 아니 그렇지 않아요? 봉사활동도 자기가 막 마음이 나야 봉사활동하는 거지. 막 돈 쳐들이고 인맥 쳐들여가지고 그거 뭐 어디다 갖다 주면 그게 사실 뭔가를 한 거예요. 그게 봉사활동이에요. 세상을 위해서 뭔가 이로운 일을 한 건가요, 그게? 그거 가만히 생각하면 그 아이를 망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뭐 그 사람을 뭐 불법이다 아니다로 재단하는 게 아니라 당장 그렇게 하는 게 그 아이가 대학을 들어가서 자기 힘으로 뭘 할 수 있어요? 그럼 대학 졸업해서 한 사람의 성인으로서 사회에서 뭘 할 수 있어요? 돈 들여서 누군가가 다 해준 건데 자기 힘으로 뭘 하나 썼거나 자기 힘으로 뭘 실험을 했거나 자기 힘으로 그러면 방바닥이라도 쓸고 닦고 한 일, 그게 그 사람한테 훨씬 더 중요한 일인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해서 뭐 하버드 대학을 가면 뭐해요? 아니 뭘 어떻게 가면 할 수 있어요? 대학에 가면 레포트도 다 써줄 건가? 그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이거는 아이를 해치는 거라. 요즘에 스펙 만들어서 우리 애를 되게 좋은 대학을 보내야지. 유학 보내서. 사회의 주류, 진짜 중심으로 만들어야지. 그렇게 한들 뭘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왜 이렇게 장기적으로 생각을 안 하지? 왜 당장만 우리는 눈앞에 요 몇 년? 이것만 생각하죠? 그래서 이 강유라는 이게 근본을 세운다는 말 맞아요. 강할 때 강하고 부드러울 때 부드러워야 돼요. 어디다 강을 쓰고 어디다 유를 쓸 것인가. 이걸 우리가 진짜 주역의 64개의 이치를 생각하면 그건 자기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무슨 사회적 논란 이런 거를 일단 떠나서 사실은 스스로를 해치니까 겉으로 그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안으로부터 썩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그게 어떻게 자식을 사랑하는 일이 돼요. 자식을 남보기에 멋있고 그럴듯하게 보이게 하려고 그 아이를 그렇게 막 몰아넣는 거지. 그건 아이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는 일이 아니지 않나요? 저는 그게 충격이었어요. 무슨 보복 이런 거 떠나서 어떻게 애들을 저렇게 만들 스카이캐슬이네? 아니 이거는 드라마가 아니잖아요. 드라마 아닌 현실에서 일어나는 인천의 국제학교 다니면 다 그런 거예요? 2달 동안 막 책도 4권씩 막 써. 아니 우리는 2장 써도 막 한 달 걸리는. 두 장 쓰고 한 달 걸려서 막 자괴감 되고 막 여러분 시달리지 않나요? 아니 3장 썼구나 우리는. 자괴감에 막 시달리는데 걔는 막 4개 막 논문 막 4편 막 써가지고 아니 뭐 하는 짓이에요. 어쨌든 제가 돌아와서 막 뉴스를 보다가 그거 보고서 좀 그냥 슬펐어요. 그건 좀 슬픈 일인 것 같아요. 누굴 논단하고 이런 걸 다 떠나서 왜 이런 식으로 아이들의 교육을 진짜 망칠까? 왜 3, 40년 뒤에 아이가 독립적으로 살아야 되는 성인이 됐을 때 어떻게 하려고? 이거는 진짜 가슴이 꽉 막히는 일이에요. 우리가 대학 졸업을 해서 우리 세대들 다 좀 똑똑하잖아요, 선생님들도. 그 부모가 돼서 아이들이 못하는 걸 못 견디는 부모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진짜 이런 식으로 돈 쳐들여서 막 과외 선생 엄청나게 해가지고 스카이 대학 보내. 근데 아이가 레포트를 못 써. 그럼 누가 써줘요? 엄마가 써줘요. 엄마가 더 똑똑하니까. 자기는 자기 힘으로 공부해가지고 똑똑해졌잖아요. 근데 자식은 왜 그거를 못 견뎌요? 자기가 다 써줘. 그러면 어떻게 돼? 레포트 A 받아서 뭐 삼성 같은 데 취직하면 어떻게 돼요? 회사가 속 터져. 제가 들었거든요. 회사의 중견 간부들이 요즘 들어오는 애들이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좋은 대학 나왔는데 할 줄 아는 게 아무도. 그리고 뭘 못해서 혼내면 엄마한테 일러. 그래가지고 중견 간부들이 맨날 전화를 받는데요. 그 부모님들한테. 뭔 짓이야 이게 정말. 자기네가 그 인생을 다 책임져 줄 건가 봐요. 아니 100년 살면 100년 동안 자식 그냥 계속 케어를 해줄 거예요. 왜 이런 짓을 하는지. 그래서 이거 읽으니까 그 생각이 좀 났어요.
선생님들도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해야 돼요. 당장 못나 보이는 게 아니라 느리게 가도 자기 힘으로 가는 아이가 끝까지 가. 끝까지 무엇을 해내고 적응을 하지. 안 그러면 아이를 다 망치는 거예요. 집안으로, 방 안으로 애들을 다 들여올 건가요? 문 닫고서 애가 밖으로 안 나가는 아이들 너무 많은데 우리가 왜 그런지 이거는 시대병이라고 생각해요. 21세기 한국의 지금 이 시대의 병인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병이지. 이건 진짜 병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엔 병이 아니고는 이걸 고칠 수가 없어요. 병이라고 생각하고 고쳐야 돼요. 참. 그래서 그 뉴스에서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그런 게 자꾸 나와가지고. 자, 변통자 취자입니다. 변통은 때를 따라가는 거예요. 때의 흐름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 여기도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김용옥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이 시대가 새로운 문명의 도약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때다. 이제 완전히 다른 시대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돼. 뭔가 한계에 전 부딪혔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이 엄청난 그 문화적인 혜택을 받고 있는 우리조차도 이거로는 더 이상 안 돼요. 그래서 딱 한계에 부딪힌 이때가 우리가 변화해야 할 때. 그래서 길게 생각하고 많은 심볼리즘을 익히래요. 많은 상. 이걸 익히고 사고의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하고 그러면서 뭐를 해야 돼요? 때를 준비하고 시간의 리듬에 우리가 맞출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을 너무 좁게 보지 말라. 10년, 20년, 30년을 바라보면서 최소한 그런 때를 향해서 인생의 리드믹 타임을 만들어 가야 된다. 근데 우리는 너무 근시안적이에요. 당장 당장 한 달, 1년. 근데 인생은 진짜 10년, 20년, 30년, 앞으로 40년, 50년도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할 때 그 때를 탄다는 게 어떤 걸까? 이게 변통이거든요. 때를 타는 것. 그 타이밍에 맞출 수 있는 것. 그래서 그걸 우리가 준비를 하라라고 얘기하는 이 말이 쏙쏙 들어오네요. 요번에. 아, 진짜 이거는 우리가 그 대개, 진짜 우리가 그 10년지 대계라고 했는데 10년만 바라봐도 안 돼요. 20년, 30년. 앞으로의 세상이 그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기를 때는 앞으로 걔가 진짜 100년을 더 살 수도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걔한테 걔 스스로의 힘을 어떻게 발휘하게 할 것인가. 이걸 고민을 해야지 다 해주는 걸로 가능할까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자가 나왔어요. 기흉자는 정승자야. 그래서 이 고들정자 매번 나오잖아요. 그죠? 올바름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길흉이라는 것. 그래서 마음이 바르면 나쁜 일도 나쁘지 않고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좋은 일도 좋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흉은 올바름으로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올바름으로 길흉이라고 하는 이 모든 걸 다 이겨낼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화복은 운명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기에 달려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 정자도 좀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이 올바름이라는 게 어떤 걸까? 그리고 이 올바름도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죠? 각 괴마다에서 우리가 올바름을 또 찾아내야 돼요. 이때의 올바름은 어떤 걸까? 이 올바름은 굳게 지키는 것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의 그 어떤 마음을 굳게 지켜나가는 것이기도 한데 이럴 때 올바름은 기륭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 여기서 우리가 길하다고 마음이 흔들리거나 흉하다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그 올바름, 그 항상성, 이걸 지켜내는 것. 그러면 그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천지지도는 정관자야라고 했어요. 올바르게 보는 것이에요. 천지의 도는 올바르게 보는 것이다. 천도를 살펴서 그대로 실행하는 것, 이게 정관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관천지도 집천지행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하의 도를 보고서 어떻게 해요? 그 천하의 그것을 행하는 것. 그 천하의 그 행동을 잡고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 집행하는 거예요. 천지의 도를 집행하는 거. 이게 천도를 살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월지도 정명자야라고 얘기했어요. 1월의 도는 올바르게 밝히는 거예요. 자, 우리 해도 빛이고요. 달도 빛이래요. 저는 이 말이 참 좋았어요.
우리 태양계는 1000개가 모여야 하나의 소천세계가 된다. 1000개의 소천세계가 하나의 중천세계가 된다. 1000개의 중천세계가 하나의 대천세계가 된다. 이런 대천세계가 적어도 3000개는 진짜 은하계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 어떤 우주관이든 우리는 태양계를 떠나서 살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 과시광선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이 빛이. 근데 그게 어떤 하나로 또 결정되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광명이라고 하는 이런 빛을 그 햇빛을 즐기는 경우도 있지만 달빛에 의해서 자라나는 애들도 있다는 거예요. 암흑이라고 부르는 그런 빛을 즐기는 생물도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활동하는 생물이 낮에 활동하는 생물보다 몇십만 배는 더 많다고 과학적으로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낮과 밤이라는 이 빛의 종류에 따라 구분되는데 이것이 그 해의 빛이 필요할 때도 있고 달의 빛이 필요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올바르게 비추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정명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 올바름, 빛의 올바름. 이게 뭘까요? 이걸 또 생각해 보세요. 자, 그리고 천하의 움직임은 올바름 하나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움직임은 아까 기륭해린 4분의 1이잖아요. 그죠? 좋은 것이 이 4분의 1밖에 없대요. 길. 이거 하나잖아요. 근데 올바른 움직임은 영원히 좋다. 하나다. 기륭해린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올바름을 갖는 것. 세상이 기륭해린으로 움직일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걸 뛰어넘어서 우리가 올바름을 지켜나가면 그건 영원히 좋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건 어떤 물질적인 어떤 그런 것이나 지위 이런 것을 다 떠난 그 진짜 천지의 움직임에 의한 그 올바름 이거 하나를 지켜나가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 정관, 정명, 정일이라고 하는 이 말 우리가 그 정할 때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거는 뚜렷하여 쉽게 보여준다. 시인 이의 사람들에게 쉽게 보여줘요. 자, 하늘의 도는 쉬지 않고 끊임없이 운행된다는 거예요. 그 변화를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고는 이거는 그 표현이거든요. 이건 유순하다, 부드럽다 이런 뜻이에요. 유순해서 간명하게 보여줘요. 간략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잡다단하면 안 돼요. 진짜 우리가 진솔해야 되는 건 간단한 거잖아요. 그죠? 그 진솔함, 간단함 이걸 보여주는 거. 이게 바로 사실 저는 천하의 이 움직임, 정인 이게 바로 요거가 아닐까 싶어요. 올바름 하나라고 하는 것. 자, 효는 그래서 천지의 이 움직임을 본받는 거예요. 자, 상이라는 것은 이 천지의 이 움직임을 본뜬 거예요. 그래서 효와 상은 안에서 움직여요. 괴 안에서 움직이죠. 효는. 자, 기흉이라는 건 뭐예요? 그러면 기흉은 밖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사실 견호의라고 하기보다 현호의겠네요. 근데 그거 바꿔주세요. 그거를 현호의. 자, 요거는 그 남해도 선생님 요 말이 좀 우리가 좀 기억을 해둬야 될 것 같아서요. 효라는 건 교류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건곤이 움직이는 것이 교인데 그 속에는 소리가 서로 교류되고 빛이 서로 교류되고 시각과 감각이 서로 교류된다. 그래서 효하계는 근데 하나의 통일체래요. 인체가 하나의 괴라면 인체 내 각 조직들은 우리가 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팔, 다리, 뭐 장기 이런 건 다 효인 거예요. 이런 효가 제각기 움직여서 조화를 이룸으로써 하나의 통일된 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의 괴는 사실 이 육효의 활동을 전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형님들. 이 육효의 활동을 잘 거치는 거 이게 어쩌면 하나의 이 괴가 그 통일된 어떤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단계도 있지만 사실은 그 단계까지 오는 데는 이 활동 전부를 거쳤을 때, 거쳐갈 때 그럴 때 하나의 개는 완성되는 거겠죠. 그래서 천하의 인간사와 우주의 모든 것은 효상의 움직임에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의 움직임도 효상의 움직임이에요. 생각이 움직이면 효가 움직이고 효가 움직이면 교류가 일어나서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 말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생각의 움직임이 사실은 이 상을 만든 거예요. 그 효상을 만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효가 움직이면 또 교류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또 내 생각이 또 바뀌고. 이게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이 저는 좋았어요. 역경의 학문은 종교적이자 철학적이다. 이 학문을 아는 사람은 스스로 수양해서 즉 정결하면 성인의 최고 경지에 이를 수가 있대요. 정결하다는 건 마음을 맑게 하고 욕심을 줄여서 고요함의 극에 이르면 이 경지에 도달한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맑게 하는 결. 그래서 깨끗해져. 정.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정미함, 아주 정밀하고 아주 작은 것들 있잖아요. 요런 것까지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사실 거기로부터도 행동이 다 정된, 올바르게 되는 그런 경지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는 게 바로 효상의 움직임을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이걸 안에서 이게 움직이게 하고 기륭이 그러면 그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 생각이 움직이면 효상이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의 정서가 움직이면 기색이 달라진대잖아요. 내면의 정서가 외면의 상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여러분의 내면의 움직임이 결과를 이미 알려주는 것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인물이 역경을 알면 변화를 지도한대요. 2류의 인물은 변화에 적응을 한대요. 3류의 인물은 변화한 뒤에야 변화를 나무란대. 정말 여러분 변화를 탓하는 거죠. 여러분 뭐가 되고 싶으세요? 인류가 되고 싶으시죠? 어쨌든 우리가 내면의 정서를 안정시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 어떻게 정결해질 것이냐. 그러면 진짜 이 외부의 일이 달라지거든요. 이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내부의 불안이 사실은 그 바깥으로 나를 방황하게 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 괴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공업입니다. 공을 세우고 사업을 이루는 것은 변화에 달려 있다. 사실 변화 속에서만 그 공간과 시간, 이 변화의 흐름 속에서만 공업은 성취가 된다는 거. 그리고 어떻게 얘기하면 그 시간과 그 공간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공업은 다르게 드러나기도 하는 거죠. 공업이 다르게 만들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말을 썼어요. 김용옥 선생님 말을 저는 좀 볼게요. 공업은 변화 속에 드러나고 시간 속에서 존재한다. 모든 공업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 인간은 무엇을 성취했다고 생각하는 동시에 새로움을 찾아야 된다. 사람은 그래서 항상 모든 격식을 무너뜨리고 항상 새롭게 폼 잡지 말고 살아야 한다. 저는 김영호 선생님 이런 게 좋아요. 폼 잡지 않고 말씀해 주시는 거.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하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울고 웃고 끊임없이 실수하고 이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 이게 젊은 것이라는 거. 그래서 어떤 공업을 우리가 성취하면 이 공업을 성취한 그것이 나야. 그죠? 영원히 나인 것처럼 우리가 거기에 묶여 있거든요. 근데 공업을 성취하면 이걸 잊어버려야 돼. 이제 새로운 공업이 생각나야 돼. 그래서 생각하는 동시에 새로운 것을 또 찾아내야 되는 거. 거기에 묶이지 말라는 얘기. 그래서 늘 이 변화 속에서 이것이 드러나는 거라는 얘기. 공업은 현호변. 이 말 되게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늘 새로운 것, 무언가를 바뀌려고 하는 거, 바꾸어서 무언가 새로운 걸 찾는 거. 그래서 끊임없이 추구하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울고 웃어라 하는 이야기. 그리고 끊임없이 실수하라는 얘기도 하셨어요. 우리가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 못하는 걸, 보이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 이게 나를 새롭게 만드는 일이에요. 이거 안 하면 정말 평생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생각을 하고 살게 돼. 또 그게 뭐 어때요? 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선생님들. 자, 그리고 그냥 그 아래 볼게요. 성인의 그 마음은 당연히 말해서 그러니까 드러나겠죠. 그 해석에서 드러나겠죠. 그래서 그 남해근 선생님 거는 제가 그냥 선생님들이 다 읽으셨을 테니까요. 그건 제가 안 하고. 그래서 천지의 큰 덕은 생입니다. 성인의 큰 보배는 우리가 위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생성하는 것. 그리고 그 생성 속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걸 아는 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시간과 공간이라는 거죠. 생은 계속 새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시간 속에서 계속 새로워지는 거죠.
그 다음에 위라고 하는 건 공간의 어떤 위상이거든요. 위치. 그래서 동양에서의 신은 이건 김용호 선생님 그 책에서 나온 겁니다. 크리에이티비티. 그 창조성 그 자체. 천지가 생하지 않으면 천지가 아니래요. 천지의 덕은 끊임없이 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에 집착해서 살다 보면 인간은 이 생의 원리를 위배하고 죽음으로 간다. 그래서 여러분이 젊고 싶으시죠? 여러분 영원히 젊고 싶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러면 자리를 이렇게 지킨다는 건 무엇으로서 하는가? 인으로서 하래요. 성실과 사랑만이 여러분 최후로 성공하는 자가 된다는 거. 끊임없이 생하기 위해서는 인하지 않고 어떻게 생할 수 있겠어요? 그 자리를 위상을 안다는 것 자체도 관계를 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인이에요. 여러분. 어지르다는 건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또 우리가 또 주역을 보고서 관계가 중요하면 사람을 모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사람을 모으는 것은 뭔가, 무엇으로 사람을 모을 수 있는가? 재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흩을 때 사람도 모여요. 그거 하지 않으면 사람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아까워갖고 못 만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색해지는 경우 되게 많은데 어쨌든 이 두 가지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생하고 위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대보와 대덕 그러려면 어떻게 하라? 인하고 사실은 이 재물을 흩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하는 건 이제 정사 금민 위비왈의라고 얘기해서 재물을 관리하고 언사를 바르게 하며 백성을 그 나쁜 행위를 하지 않게 하는 것. 나쁘게 하지 않는 것을 금하는 것. 금민위비거든요. 그걸 뭐라고 한다? 의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치 철학을 얘기하고 있다고 남해 선생님 말씀하셨습니다. 재정을 관리해서 충실한 경제적 토대를 갖추는 것. 이건 맹자에도 나와요, 여러분. 항산이 있어야 돼, 백성들한테. 그래야 항심이 있어요. 그래서 최고의 정신문명을 갖춰야 돼. 그리고 백성이 법을 지키도록 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할 때 오늘 계사전 상편 그 앞서에 그 하편 그 1장 맨 앞에 남해근 선생님이 이 말을 했어요. 인간에게는 식욕, 성욕, 또 강한 권력욕이 있다. 그래서 누구든 우리는 남자는 여자는 남자를 서로 지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누군가를 지배하지 못하면 안에서라도 지배하려고 해요. 그래서 사람에게 나라는 의식이 있는 한은 남을 지배하고 통제하려 한다는 거예요. 나라는 의식이 있는 한 남이 내 말에 복종하기를 바란대요. 그래서 사람은 나라는 의식이 있는 한 나의 즐거움, 나의 혐오 이런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나라는 거죠. 그 혐오가 있는 한 그 잠재 의식 속에는 항상 권력욕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 권력욕이란 바로 다른 사람이 내 의견에 복종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거. 늘 끊임없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거. 이게 바로 권력욕이에요. 여러분도 다 우리는 있어요. 그죠? 우리의 힘을 더 세게, 다른 사람보다 더 세게 가지려는 그 욕망을 우리는 누구나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인이라든가 재물을 흩는다든가 하는 일을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변화의 흐름을 탈 수가 없어요. 주역은 단 하나 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모든 만물의 원리는 변이야. 그래서 통해야 돼. 변통해야 돼. 이건데 변통하려면 나라고 하는 이 강한 그 힘, 이걸 가지는 한은 변통할 수 없어. 이 권력욕이 우리가 붙들려 있는 한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무아의 경지에 이르지 않고는 변통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사실 무아의 경지에 이르면 모든 번뇌가 사라집니다. 주역이 불교하고는 좀 다른 얘기를 하지만 결국 궁궁에선 저는 이런 것이 같이 만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임재를 끝에서 말했겠어요? 왜 정치 철학을 얘기했겠어요? 거기에 우리가 도사리고 있는 이 권력욕을 어떻게 사실은 내려놓을 것인가 하는. 우리가 어떤 그 힘과 힘대의 어떤 그 관계에서 부딪힐 때 우리가 그 관계 맺는 관계에서 사실 무아라고 하는 이것 속에서 만들어진 관계는 권력이 작동하는 이것과는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겠죠. 그리고 주역도 사실은 그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위아래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위아래가 우리가 만나서 화합해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얘기를 끊임없이 해주고 있는 게 저는 그 역의 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결국은 이렇게 첫머리에서 얘기를 해준 요거를 여러분들이 상기하면서 우리가 오늘의 이 변통 요걸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2장을 딱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